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일주입니다. 네, 앞에 두 분께서 이제 휴먼 증강을 위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현재 뭐가 문제인지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실제 이제 휴먼 증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뇌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뉴럴링크에서 이제 새로운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최근에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사실 이런 휴먼 증강을 위해서 어떤 뇌 기능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이런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사실 필수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랑 외부 이제 세계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하면 실제 그 뇌에서 어떤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금 뇌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떤 동작을 할지, 뭐 움직임이나 감정 등을 저희가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뇌에다가 사실 전극을 임플란트를 해야 가장 정확한 신호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이런 전극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삽입된 전극에서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게 되고 그 신호 안에서 특정 행동이나 특정 생각을 할 때 나오는 미리 저희가 저장해둔 패턴하고 현재 측정되는 신호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나오는 신호가 이런 동작을 하려는 신호구나, 아니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신호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된 그 신호를 이제 명령어로 바꿔서 외부 기계에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으로 외부 기계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그냥 한 방향으로 신호를 읽어서 그 신호를 활용을 해서 외부 기계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에다가 자극을 통해서 외부 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들을 뇌에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사실 양방향 인터페이스, 이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럴링크 시스템이 어떤 혁신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소개가 돼서 그때 이미 임상에 적용이 돼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됐고 이제 그 생각으로 외부 기기를 컨트롤하는 거 이미 보여줬습니다. 근데 뉴럴링크 시스템이 왜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냐? 사실은 안정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것처럼 100개 정도의 굉장히 딱딱한 어떤 전극을 뇌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 100개의 전극이 모두 혈관을 피해서 안전하게 뇌에 삽입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뉴럴링크에서 만든 시스템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떤 바늘처럼 실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의 전극을 한꺼번에 삽입하는 게 아니라 이 실 타입의 전극 하나하나를 모내기 하듯이 뇌에 이렇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때 영상을 보면서 혈관이 어디 있는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그 혈관을 피해서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하는 과정에서 오는 뇌출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안전성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됐고 그 안전성의 어떤 그 레벨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마 좋은 임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련 연구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한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바늘 타입의 실 타입의 전극 하나하나가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은 사실 우리 두개골 안에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을 쉴 때나 아니면 머리를 흔들 때나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뇌가 안에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때 딱딱한 물체가 삽입되어 있으면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해지게 되는데 뉴럴링크의 이런 전극처럼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 유연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면 삽입돼 있어서 삽입된 후에 뇌가 움직일 때도 그 전극이 뇌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뇌 조직에 가해지는 손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유연한 형태 그리고 하나하나 씹는 그런 그 수술 방식,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뉴럴링크 시스템은 한 방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뇌 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뇌에 어떤 자극을 가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뉴럴링크 시스템은 사실 신호를 읽어드리는 거에만 아직은 초점을 맞춰져 있고, 뇌를 자극하는 기능은 아직은 구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사용된 전극을 조금 모디파이하면 자극을 가할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자극을 통해서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고, 2021년도에 사이언스에 나온 페이퍼를 보면 로봇팔을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신호를 읽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여기 로봇팔에 센서를 달아서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세기로 잡았는지를 다시 뇌에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로봇팔로 이제 잡을 때 지금 잡았다, 세게 잡았다, 아니면 그 약하게 잡아서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실제 이 그 피실험자가 전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떤 이 로봇팔을 자기 팔처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동영상 보시면 왼쪽은 공을 잡을 때 왼쪽은 이런 피드백을 사용한 거고, 오른쪽은 피드백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빨리 이제 공을 잡아서 이제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실린더를 잡을 때는 훨씬 더 이런 피드백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없으면 이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눈으로 보지 않고 이런 동작을 수행한다고 하면 아마 차이는 극명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극을 통해서 어떤 뇌기능, 지금은 이제 어떤 효율적으로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극을 준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처럼 뇌를 자극하면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뇌 기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느 부위를 자극해야 그 우리가 원하는 증진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뇌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당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위를 자극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는 약 8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냅스 연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브레인 펑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 100조 개의 시냅스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800억 개의 뉴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는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뉴럴 서킷이라고 하는 게 특정 행동이나 질병에 관련된 뇌 부위들의 연결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세 영역, 소마토 센소리 모터 콜텍스, 그다음에 베이저 갱글리아, 그다음에 탈라무스, 이 세 영역이 뭔가 연결돼서 동작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연결이 끊어지거나 너무 과하면 이런 파킨슨병이 발병한다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베이저 갱글리아 영역을 자극을 하면 이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인 떨림 등을 완화할 수 있어서 실제 임상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행동 아니면 특정 질병에 관련된 서킷, 뇌 부위들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뇌 기능에 증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기억력 관련된 뇌회로를 찾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포캠퍼스, 뉴클리어스 액큐무스, VTA라고 하는 요 세 영역이 학습과 기억에 관련돼 있는 영역 중에 일부다라고 사람들이 밝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자극했을 때 어느 정도 학습이나 기억력의 증진 효과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관찰했다는 연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특정 우리가 증진하고자 하는 뇌 기능과 관련된 리전을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부위만 정확하게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자극을 통해서 이제 그 로봇파를 움직일 때 감각을 전달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학습이나 기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리전들을 자극할 때 굉장히 정밀하게 그 부분만 자극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증진의 효과, 치료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기술들에는 전기 자극, 자기장 자극, 초음파 자극 등이 있습니다. 전기 자극, 자기 자극은 이미 임상에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하지만 이 해상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자극한다기보다는 그냥 뇌를 전체적으로 자극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뇌 기능을 제어하거나 뇌 기능 증진을 위한 어떤 자극으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음파 자극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긴 한데 여전히 그 파워가 좀 낮아서 뇌 심부를 자극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물론 해상도는 앞에 두 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두 개의 전기 신호가 이제 중첩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래서 전기 자극의 해상도를 높이는 기술 등도 이제 개발이 됐지만 여전히 좀 해상도가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증진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극 기술들의 발전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해상도와 그리고 뇌기능 증진은 환자들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기술이 개발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어떤 이런 뇌기능 제어나 뇌기능 증진 뭐 이런 기술들이 소개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 저희 실험실에서 한 결과인데 이 쥐의 어떤 그 모터 영역을 자극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행동에 관련된 영역의 활성도를 저희가 크게 증가시켰고요. 오른쪽을 이제 자극을 하면 쥐를 이제 왼쪽 방향으로 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쥐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MPFC라고 하는 경쟁에 관련된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경쟁 의지를 저희가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부위의 활성도를 억제시키면 싸움의 의지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쥐는 이제 경쟁 의지를 저희가 높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밀려나지 않죠. 이 튜브 테스트라고 튜브 안에서 두 마리의 쥐가 싸우는 건데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기게 할 수 있고요. 밑에는 아예 싸울 의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 제어가 됩니다. 아직 사람 대상으로는 이런 실험이 가능하지 않지만 동물 대상으로는 충분히 뇌기능 증진이 많이 검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안전한 자극 기능과 자극 기술과 더불어서 어떤 그 임상에 적용이 된다면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기존 사람들의 뇌 기능을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례로 그 미국 달파에서 달파 T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군인들이 어떤 학습을 할 때 학습의 효율이나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관련된 뇌 부위를 자극을 해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어떤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더 좋게 하거나 하는 등의 뇌기능 증진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발전한다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정책이 선행돼야 되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연구자로서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기술들이 뉴럴링크에서 발표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왜 못하냐,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사실 BMI라는 과제가 뜬 건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수행됐던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요소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소기술 개발의 수준으로만 보면 저는 절대로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에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CPU, 메모리, 아니면 뭐 SSD, 뭐 하다못해 마우스 키보드까지. 근데 우리는 뭐 좀 더 비약을 하자면 CPU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CPU를 갖고 있지만 그거를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기는 아직 주변 요소 기술들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주변 기술들이.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요소 기술 개발에서 시스템 개발로 뭔가 그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기초 과제 성격으로 사업이 구성이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특허가 성과로 잡히게 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를 개발할 때 CPU는 뭔가 이노버티브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그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기초 단위 연구보다는 조금 좀 브로드한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장류나 임상 대상 연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제가 그 알고 있기로 대부분 몇 개 과제 빼고는 다 이제 그 동물 대상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영장류 또는 임상 대상 연구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기술 개발을 하려면 영장류 대상이나 임상 대상 연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앞으로 BMI 과제는 무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야 된다. 계속 과기부에서 나와선 계속 2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좀 위험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10년 전에 임상 실험을 했던 그런 실리콘 전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승인을 못 받아서 임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이런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의 융합 연구가 꼭 필수적인 분야고, 그리고 뇌과학의 어떤 발전 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결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뇌과학 기초 연구보다는 어떤 목적지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뇌과학 기초 연구가 좀 활성화되고 이 부분에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투자가 되고 잘 좋은 사업들이 기획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혁신적인 요소 기술과 포텐셜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방 어떤 기술적인 격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